그 최소한의 그 정량적 분석 정도의 공부만 해도 상위 10% 안에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방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방을 보는 투자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때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저는 뭐 한 5종목에서 7종목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네, 오늘 모신 분은 제야의 고수로 유명하신 분이죠. 선진장님, 전업투자자십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의 바른. 예. 우리 815 머니톡에 오시면은 다 예의가 발라져요. 자, 일단 지금은 물론 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셨다고요? 깡통도 2번 정도 차셨고. 일단 그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건 언제입니까? 제가 그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00년 초반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10년, 11년 이때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남들이 주식하면 망하는 길을 다 밟아본 사람이에요. 어떤 길들이죠? 예, 망하는 제가 길이? 깡통을 한 2-3번 찼는데요. 첫 번째 깡통 찬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 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때 그 4대강 테마주가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테마주를 샀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또 바보같이 손학규 후보 테마주를 사갖고 그 레버리지 써서 깡통을 찼고요. 그래서 그거에 첫 번째 깡통 찬 거고, 그다음 2번째 깡통 찬 거는 제가 이제 분당에서 학원을 했었는데 네. 그 옆에 있는 미술학원 선생이랑 친했어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원장님이랑 친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저 소개팅도 시켜주시고 와이프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소개팅도 시켜주시고 그다음 친해져갖고 그분이 시모텍이라는 종목을 저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샀는데 그게 이제 많이 오르니까 제가 그 당시에 2010년, 11년에 8천만 원 돈을 몰빵을 했어요. 한 종목에. 그래요? 근데 2010년, 11년에 8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물가로 대비하면. 근데 그게 되게 좀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시모텍이라는 회사 대표가 자살을 했어요. 아, 그래요? 자살을 해갖고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상폐가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데미지가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님이 제가 2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제가 그 의정부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3천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게 저희 집 전 재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분당으로 출퇴근했는데 하루에 100km씩 출퇴근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30살 때 창업을 했는데 그게 잘 풀려갖고 이제 목돈을 좀 생겼는데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못된 길로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2번 깡통을 차고 나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인가 싶어서 그때, 좌절할 수 있죠. 예, 그때 되게 심각하게 좀 좌절을 했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용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돈 관리를 하다가 네. 제가 돈을 크게 날리니까 이제 어머니가 가져가시고 관리해서. 제가 50만 원씩 받고 그 돈을 모아서 250만 원을 모았어요. 그게 모아서 제가 3년 동안 연에 30% 이상씩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증액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17%, 44%, 98% 정도 낸 것 같아요. 수익률로.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년 차에 제가 그 중국 펀드 깨서 2천만 원 판매해서 거기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저도 이제 강의 나갈 때나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랑 얘기할 때 있으면 주식을 좀 한 3년 정도는 견습 기간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고 하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의 깡통 아주 그 실의가 커셨겠지만 그걸 통해서 일단 배운 거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에는 모자란 실력을 갖고 있구나. 그렇죠. 이걸 인정하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라기보다 일부 분들은 이렇게 돈을 좀 날리면은 깡통을 차면은 다른 데서 돈을 만들어 와서 일단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번 이후에 하신 거는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력이 그러니까 3년간 30% 이상이 연수익 30%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네. 돈을 하지 않겠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하네요. 일단 그 내가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넣어봐야 계속 같은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요즘 착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걸 하면은 정량적 분석이 있고 정성적 분석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으로 주식을 하려면은 정량적 분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량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적 지식이랑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는 거랑 공시 보는 거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못하고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최소한의 그 정량적 분석 정도의 공부만 해도 상위 10% 안에 투자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해도 10% 안에 들 수 있고, 물론 큰 돈을 벌려면 정량적 분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성적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여러 가지 좀 깊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예측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선수들 영역이고, 좀 자기가 좀 재능이 있거나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의 정량적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네. 주식 투자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250만 원 가지고 3년간 이제 열심히 투자 수익을 올리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는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예. 식으로 공부하셨나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재무제표 공부랑 공시 보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도움 받았던 게 이제 가치투자연구소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가입해서 제가 재무제표 보고 공시 보고 회계적 지식 공부하고, 그게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뭐를 했냐면 그 섹터, 산업 섹터 있잖아요.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섹터 공부를 한번 해서 밸류체인 공부를 한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스터디를 나갔어요. 그 스터디가 이제 그 가치투자연구소 보면은 스터디 모집하는 글이 있는데, 애널리스트처럼 이제 기업 분석해서 발표하는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단계를 밟아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러한 이후에 이제 그럼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 이상의 큰 네, 높은 네, 수익률을 네, 올렸기 때문에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액수를 그 펀드, 중국 펀드 깨서 2천만 원을 이제 늘린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투자를 하신 게 지금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난 거죠? 2010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뭐 한 12년, 13년 했네요. 예, 본격적으로 한 거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 투자금 세 자릿수 이상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거 세 자릿수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제가 좀 이게 유튜브 보면은 좀 자극적으로 그 썸네일에 뭐 나는 몇십억 벌었다, 난 슈퍼개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저 그런 거는 되게 싫어하고, 썸네일에 이거 금액을 적을 정도라면 저는 솔직히 이제 계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핸드폰에다가 계좌 캡처해 왔어요. 제가 주식 투자금 세 자릿수 이상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진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여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와서 제가 주식 투자도 잘 못하고 돈도 못 벌어 봤으면서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얘기고, 저는 사실 뭐 지금 뭐 출판 계획도 없고 뭐 사업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저는 뭐 어그로, 소위 말하는 어그로 끌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고 여기다가 계좌를 여기다 캡처를 해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1계좌고요. 여기 2계좌, 3계좌예요. 계좌가 몇 개 더 있어요. 이거만 네. 합쳐도 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일단 100억대 이상의 100억대 이상이 되죠. 투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그 2천만 원을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불리신 걸로 봐야 되나요? 네, 투자 맞습니다. 수익으로? 예. 알겠습니다. 상당한 수익이신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그 과거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내게 했었던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 혹은 투자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제가
유튜브 나왔을 때 이제 몇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저는 너무 상방을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높은 수익 예, 그러니까 올 이제 거라고 보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면 하방 리스크는 안 보시고 상방 리스크만 봐요. 네. 그러니까 하방이 뭐 예를 들어서 50% 60%고 상방이 100%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은 되게 제한적이고 상방에 열려 있을 경우에 좀 집중 투자를 하는 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하방을 막힌 투자를 했던 거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FNF가 있었어요. 네. FNF가 있었는데 FNF가 제가 지금 연도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2016년, 2017년 분할하기 전에 제가 한 3만 원대에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아직 그 MLB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017년 겨울인가에 그 겨울이 되게 따뜻했어요. 근데 보통은 의류 회사들이 겨울 패딩으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예, 겨울 패딩의 마진이 되게 높고 그런데 FNF 같은 경우에 이제 겨울에 지금 패딩을 많이 못 팔다 보니까 겨울 실적이 덜 나오게 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5만 원, 6만 원 하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갔고 3만 원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파악한 거는 이게 브랜드 가치에서는 아니다. 브랜드 가치에서는 아니고 겨울이 단지 따뜻했을 뿐이다. 그 다음에 그때 MLB 모자가 그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네. 예, 인기 많았고 그 다음에 이 FNF가 그 홍콩에 시범 매장을 열었었거든요. 근데 홍콩 시범 매장이 되게 잘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회사에 탐방을 가보게 되면 조금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FNF 이제 그 MLB를 중국에 런칭한다고 한 몇 개월 전까지만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탐방 가서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을 싹 닫더라고요. 닫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MLB 지사장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창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허투루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MLB 지사장 모집을 하면은 중국 진출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고 갑자기 IR 담당자가 이거를 언급을 안 하니까 초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 PR 밸류에이션으로 한 6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는 중국 진출만 해도 PER 15배에서 20배는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중국 네. 호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국내의 의류 밸류에이션만 해도 PER 6배면은 하방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중국이 열리면 이거는 15배, 20배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리고 멀티플도 올라가지만 또 중국에서 잘 팔리면 EPS도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집중 투자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하방을 먼저 보는 투자가 이제 FNF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갖고 연도가 좀 그냥 대략적으로 스토리.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기본 룰이니까. 요것도 하방을 먼저 보는 투자인데 제가 이제 그 울릉도에 지금 이제 공항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울릉도에 그 2017년, 18년 요때 울릉도 공항이 한번 유착이 됐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울릉도가 하산섬이다 보니까 이거 매립을 해야 돼갖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울릉도 공항이 생긴다고 보도가 됐는데 한번 이게 연기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울릉도에 이제 땅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근데 지금은 이제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다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시간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투자 스타일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하방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방을 보는 투자를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은 일단 그 관심에서 좀 제외가 되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저는 전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는 좀 제가 일반인 상대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 물론 2차 전지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과 중장기 투자의 관점, 요거 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는데 전업이라서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얘기해야 돼서, 그러니까 너무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업사이드만 보는 투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만 보는 투자라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게 좀 딥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 우리 소위 뭐 신고가 매매법이나 예,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막말로 내 생각과 다른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격이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네. 결단력이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다가는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걱정하시는 거죠. 예, 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은 그 기다리는 투자. 예, 예.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 주식.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우리 소위 가치 투자라고 할 수도 네, 있는 네,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치 투자하면은 되게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하고 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선입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엣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FNF 투자할 때도 시간을 줄이려고 좀 탐방도 가서 IR 담당자랑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MLB 지사장 공고 같은 것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노력으로 좀 커버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보통 그런 어떤 수익을 이제 보통 우리가 살 때에는 매도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언제 예, 팔아야 예, 되겠다. 예, 예. 그 매도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나요? 예, 저는 매수할 때 시나리오랑 그다음 팔 때 시나리오랑 그다음 투자 아이디어 훼손할 때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될 때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FNF도 거의 제가 전 재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몰빵을 하시는군요. 저는 집중 투자 스타일이에요. 예, 예, 집중 투자 스타일이고 이 FNF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뭐 분산을 위한 분산은 거의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종목 한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분산을 위한 분산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저의 경우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감안하시고 그래서 저는 근데 집중 투자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이라면은 물론 뭐 한 종목 두 종목 투자하는 거는 좀 지나친 집중 투자인 것 같고, 아니 저는 그렇게 했지만, 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저는 뭐 한 5종목에서 7종목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예. 지금 어쨌건 그러면 그 매도의 기준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어떨 때 파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FNF 같은 경우는 저는 그 MLB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것만 나오면 30%에서 50%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플이 6배 받는 주식이 10배 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EPS가 안 찍혀도 중국 기대감 때문에 퍼가 리레이팅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최소 30에서 50%의 그 이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것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비재가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했던 게 이제 예전에 화장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최소 30에서 50%는 이제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EPS를 봐야죠. 실제 중국에 가서 MLB 브랜드가 언제 어떻게 팔리는지 보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를 정하셨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매도를 하셨잖아요. 아 매도는 제가 수익을 그렇게 많이 못 냈습니다. 제가 저는 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뭐 10배고 이상 났을 텐데 한 100% 정도 수익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종목 들어가면은 10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시나리오는 한 30에서 50%. 그러니까 시나리오보다는 좀 더 높게 매도. 시나리오는 그게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최소 그렇게 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최소한의 수익률이 그거고 뭐 저는 100% 이상은 수익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현상에 따라 뭐 계속 오른다면 팔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은 종목 선정을 하면 분기 실적을 보면서 계속 트레이킹을 하면 되거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EPS가 있다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팔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이제 매장이 계속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은 또 팔 이유가 없죠.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이유가 현실화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계속 보유하면서 그리고 회사를 볼 때 이게 본업에다가 플러스 알파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FNF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도 매출이 탄탄했는데 해외 매출이 붙은 거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도 되면서 EPS도 같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이건 과거 한 10여 년 전의 네. 일이니까 뭐 최근에 이러한 또
사례 혹은 이러한 주식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최근에는 제가 이거 와이스트리트에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최근에 수익이 많이 했던 거는 SBS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SBS가 보시면 이제 그 방송국인데 방송국의 가장 큰 매출은 광고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얘가 SBS가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랑 비슷해요. 완전히 경기 민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줄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광고라는 게 지금 어차피 지금 약간 소비재랑 비슷해서 완전히 경기가 올라와야 광고가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비교적 코로나 때 빨리 못 올라왔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 매출을 못 올리고 광고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그러면은 비용을 통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SBS에서. 그럼 이제 비용을 통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드라마 제작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KBS, MBC, SBS 세 개가 무조건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방송국 세 개가. 그런데 갑자기 SBS가 드라마를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예능을 늘린 거죠. 네. 근데 드라마를 줄이고 예능을 늘리면은 비용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고가 또 생각보다 많이 안 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비용을 통제하고 그다음 경기가 올라오면서 광고가 붙고 거기다가 이제 그 유튜브 동물농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동물농장이 거의 글로벌이거든요. 아, 그 그쵸. SBS에서 그 이제 다시 보기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아 방송 말고 예, 본방송 말고 유튜브 쪽으로. 근데 네. 그 유튜브가 구독자가 몇억 명이에요. 아 그래요. 동물농장이. 그래서 요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면 되니까 OPM이 영업이익률이 90% 정도 돼요. 아, 근데 그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업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죠. 예, 그런데 그 공시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게 그 2020년 3, 4분기에 회사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뭘로 알 수 있냐면 실적도 올라왔는데 그 마진이 많이 올라왔어요. 마진이 한 15%에서 18%까지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3, 4분기에 비용 통제랑 유튜브 수익이랑 이런 걸 통해서 광고도 좀 회복하고 이러면서 한 OPM이 한 15% 정도, 15%에서 18%까지 올라왔고요. 원래는 한 자릿수였어요. 코로나 때까지는. 예, 그랬었고 그리고 공부를 딥하게 하면 좋은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사게 되면은 PER적인 요소가 좀 주가에 많이 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차피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같은 실적을 내도 PER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목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2022년 1분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가 우리나라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리레이팅 되는 시기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가 저기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해외 OTT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소형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뭐 디즈니 뭐 이런데 이 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 21년 1분기가 그 해외 OTT들이 들어오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OTT들이 들어오는 그 처음 시기였고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오면서 이제 마진이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뭐 KBS나 MBC나 SBS나 이런 방송국들이 거의 마진을 높게 안 쳐줘요. 왜냐하면은 이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납품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해외 OTT들이 마진을 많이 쳐준 거예요. 우리가 리쿰률이라고 하거든요. 리쿰률이 130%라는 거는 마진이 30%라는 뜻이에요. 비용이 100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 해외 OTT들이 들어오면서 리쿰률을 140에서 170%까지 보장해 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중소형 제작사들이 리레이팅이 됐고요. 거기에 수혜를 제일 많이 봤던 게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예요. 네.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가 10,000원에서 한 40,000원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000원대에서 그 탐방 갔던 전업 투자자들이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이 주가가 20,000원대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흥국증권 조태나 애널리스트가 그 산업 리포트를 써갖고 에이스토리가 40,000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중소형 제작사들이 막 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시장 태동기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중소형 제작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저평가된 제작사가 뭔가를 찾았고 저는 좀 역발상 투자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이 SBS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좀 우리가 좀 잘 몰라야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대형 방송국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해서 이렇게 업사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볼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방송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TV 드라마 시청률 계속 내려가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데 이거 뭐 망하지 뭐 이런 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SBS 안에 스튜디오 S라는 제작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작사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그 메이저 제작사는 콘텐츠리 중앙이랑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그러니까 스튜디오 S 이 제작사가 우리나라 3대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제작사는 기준이 이제 편수로 하거든요, 보통. 네. 그 저기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20편 제작해서 편당 한 1,000억씩 밸류를 쳐줘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S가 한 12편에서 15편 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SBS 시총이 5천억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2021년 1분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그 중국풍 드라마로 찍혀갖고 그 당시에 되게 이슈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갖고 중간에 그냥 한 1회에서 3회까지 되고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 드라마가 그렇게 갑자기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선구마사 폐지로 드는 비용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된다고 기사에 보도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갖고 한 2만 원대 초반까지 갔었어요. 네. SBS 주가가. 근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그때 롯데시네마랑 YG가 비용을 좀 부담을 해줘갖고 실제로 SBS에서 드는 비용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그 당시 증권사 컨센서스가 3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저는 이때 좀 너무 떨려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컨센서스 30억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날 때려 죽어도 30억 이하로는 안 간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억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집중 투자를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는 운이 좋았죠. 441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이 441억이 나와서 제가 그때 또 한 번 더 또 비중을 싣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집중 투자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에 대한. 예. 그리고 그 확신이라는 건 결국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한 그 발굴하려는 노력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몰빵 투자 혹은 그 집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으로 시작한 그 투자가 이렇게 뭐 100억대까지 불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근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